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 투기 아니냐?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이제 그거 도박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식 투자를 투기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또는 도박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또는 주식 투자하다가 이게 도박하는 것 같은 심리 상태가 되는 걸 내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주식 투자는 흔히 이제 우리가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 투기는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건 투기고 길게 갖고 가는 건 투자고, 저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거든요. 경제학에서는 투기와 투자를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투기라는 용어는 그렇죠. 이게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서 멀어지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를.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적정한 가치라는 게 있을 것인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걸 부동산 가격을 그 합리적인 가격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제학에서는 투기를 본질적인 가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을 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부동산에서는 그런 걸 투기라고 하느냐? 투기가 본질 가치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부동산은 사람들이 이게 집 같은 경우에는 사서 거기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값이 많이 비싸져도 팔겠다고 넣어오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한번 본질 가치에서 벗어나면 잘 안 돌아오려고 합니다. 잘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뭐 공매도라는 게 있어서, 이게 결국 주식은 기업의 본질 가치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이걸 본질 가치로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투기적으로 본질 가치에서 이제 주가를 더 떨어뜨리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래서 주가가 본질 가치보다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야, 이거 정말 싸네라고 해서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이게 시장의 힘이 이렇게 잘 작동 안 할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식시장은 부동산처럼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고 그런 거 없고, 한번 떨어지면 안 올라오고 그런 거 없죠.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중앙은행이 또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또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식시장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주가가 그렇게 본질 가치에서 떨어진 상태를 방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시 올리려고 할 거고,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면 뭐 공매도, 물론 지금 우리는 이제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공매도를 전적으로 다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본질적으로 공매도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는 것, 이 두 쪽의 힘이 주가를 너무 끌어올라가는 것을 공매도가 막고, 주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걸로 막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본질 가치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괴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 투자와 투기, 이거는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에서도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랑 투기랑 뭐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그건 투기고, 길게 갖고 가고 그건 투자고,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구분해 봐야 될 게, 이게 투기 투자보다도 훨씬 더 주식 투자할 때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예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뭐 주식 투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결혼하신 경우에는 남편이 이제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아내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거기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거기에 너무 빠져서 이제 도박처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진짜로 도박과 같은 성격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드는 거 아닌가. 뭐 이거는 사실 그 두 가지 걱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는 것은, 요거는 도박과 좀 성격이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도박의 성격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근원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본질적인 가치가 존재하고 그게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를 도박이라고 보기보다는 그거는 투자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많이 변해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으로 선물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코스피 선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세기에는 미국에서도 대법원이 이 선물 거래를 도박 거래라고 봐서 불법화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뭐 19세기 말에 미국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업자들이 가서 흔히 뭐 밭대기라고 하죠. 아직까지 수확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금융업자들이 보니까 이게 곡물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농민한테 이걸 그냥 밭채로 내한테 넘기세요.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 가격을 정해서 나중에 수확되면 내가 이 가격을 가져갑니다. 이런 거래를 이게 이제 선물 거래가 되겠죠. 영어로는 futures라고 하는 건데 이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해에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농민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바꾼 것이죠. 야, 이거는 내가 도박을 한 것 같다. 내가 그때 그 가격에 넘긴 거는 이거는 도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건 도박에서 돈을 잃은 것이고 나는 이 곡물을 팔아서 이 금융업자한테 그 돈을 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도박에서 생긴 경제적 이익은 배상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적인 소송이 붙었습니다. 금융업자들은 아니 이거 정상적인 계약이다. 곡물 가격 이만큼 올라갔고 나는 이 가격에 산 거고 이 이익은 나의 정상적인 이익이다라고 소송을 걸었고 농민들은 아니다. 이거는 도박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줄 필요가 없다. 대법원의 판결이 당시에 이거 도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금융업자들 손해를 많이 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금융업자들은 이걸 거래를 안 했느냐? 그래도 했어요. 약간씩 조금씩 이제 정말로 그런 소송을 걸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하고 조금씩 거래를 하다가 이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선물 협회를 금융업자들이 만들어서 법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세상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법원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농산물 가격이 곡물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농민들은 이 가격이면 내가 생산비도 충분히 그리고 내가 적정 이윤까지 확보를 했으니 이 가격에 나는 선물 거래를 하고 싶다, 선물 매도를 하고 싶다라는 농민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다 보니 법원이 그전에는 이걸 도박이라고 봤다가 어느 순간부터 법원이 이것도 정상적인 경제적인 근원이 있는 거래로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그 차츰차츰 정상적인 투자로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 기존 판결을 바꾸고 이걸 이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ELW라고 하는 게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ELW라고 하는 거는 뭐 예전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어떤 상품이냐면 주식 워런트 증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증권사가 이 ELW를 발행을 합니다. 어떤 상품이냐면 가령 지금 코스피가 2200이잖아요. 2300이 되면 2300이 돼도 2300이 되면 이제 손익이 없어요. 제로인데 코스피가 2400이 되면 투자금에 따블이 되는 겁니다. 수익이. 불과 5%도 2300에서 2400까지 5%도 안 올랐는데 자기는 투자금에 따블이 되고 이게 2500이 되면 뭐 4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지수가 2300을 넘어서면 폭발적으로 이제 그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구조를 갖는 상품도 만들 수 있죠. 이걸 옵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코스피가 지금 2200인데 2300까지 안 가면 원금을 다 날리는 이런 모양이죠. 이게 마치 뭐 로또랑 좀 비슷한 그 딱 봐도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 게 그 도박과 상당히 비슷한 면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옵션도 아까 말씀드린 선물처럼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한 상품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도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ELW가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너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행을 상당히 제한해 놨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투자를 하는 데는 증거금을 좀 내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그 이전에 비해서 개인들이 선물이나 옵션 투자를 하는 거를 증거금을 높여가지고 상당히 좀 제한해 놨어요. 그거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게 경제적인 근원이 있는 것이냐. 본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따져보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소액 투자자들, 소액 개인 투자자들, 흔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들한테 이게 그렇게 큰, 이게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걸 굳이 소액 투자자들이 하는 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있을까? 그런 면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제한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투자냐, 이게 혹시 도박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거는 좀 경제적인 근원이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그거를 투자자들 좀 일부 제한해서 이게 주식 투자가 도박화되는 거는 사회가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하다가 보면 빠져드는 문제가 있거든요. 투자에 대해서 빠져드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걱정하는 게, 옛날에 봤는데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뭐 주식 투자는 그게 경제적인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분명하죠.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가 이게 도박처럼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랍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이야기가 이제 중점적인 이야기인데,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아침에 그 신문 기사를 하나를 링크를 보내줬어요. 보니까 서울대 인류학과 대학원생이 쓴 석사 논문인데, 뭐 김수현 씨가 쓴 석사 논문인데, 개인 투자자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가, 뭐 이런 제목입니다. 그 검색 사이트에서 서울대 도서관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검색을 하시면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류학과 그 석사 과정에서 쓴 건데, 그 제가 이제 그걸 읽어보면서, 그걸 저 다운해서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면서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가, 물론 뭐 그게 꼭 나쁘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사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 저는 뭐 일반적으로 다른 일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의 재테크잖아요. 이게 이제 삶의 대부분이 아니고 이 삶의 일부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여기 등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삶의 다예요. 뭐 삶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주식으로 그 연결되는 분들인데,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포기하고 이제 주식만 투자를 하시는데, 이게 뭐 꼭 나쁜 거냐? 결코 그런 건 아니에요. 결코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제 주식 투자를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을 겁니다. 이 방향으로 계속 하려고 그러면 나는 요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쪽을 피하게 되면, 그러니까 건강한 주식 투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계속 갈 수 있고, 내가 여기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식으로는 안 갈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가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논문에도 딱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논문에도 이제 주요한 제목 중에 하나인데, 판을 키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물타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둘 다 돈을 계속 더 늘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도박과 비슷한 게, 도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을 해요. 소액으로 시작하다가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되네? 또는 이게 왜 안 돼? 라고 하면서 판을 키워가는 게 도박이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처음부터 나한테 의미 있는 금액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함부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하면 그냥 이게 처음에 마인드가 주식 투자라고는 시작했지만 이게 도박 마인드하고 좀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래서 목돈을 마련해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나에게 의미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고, 저는 1년 동안 절대 이 금액을 늘리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늘리지 마시라.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의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좀 신중하게 고르려고 하거든요. 이거 샀다가, 많은 경우가 이거 샀는데 가격 올라가다 안 하고 뭐 조금씩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묶여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내가 이거 샀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걸 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서 보니까 내가
투자를 더 늘려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1년 되는 날 투자금을 늘리시면 제가 볼 때 이게 빠져드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물타기인데, 물타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더 사요. 그러면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본전이 회복되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돈 많으면 무조건 이긴다. 물타기 계속하면 무조건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1원을 투자했는데 잃었어요. 0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2원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벌면 내가 1원은 날린 거고 뭐 저기 2원을 투자해서 벌었으니까 나는 버는 것이 되겠죠. 2원도 잃었다. 그럼 그 다음에 4원, 그 다음에 8원 이런 식으로 2배씩 늘려가면 결국 번다. 그렇죠. 결국 법니다. 근데 얼마 버느냐면 해봤자 결국 1원 벌어요. 1원 법니다. 1원이 이제 0이 되거나 2원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금액 늘려가서 내가 결국 벌 수 있는 거는 1원 버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뭐 어떤 말씀이냐면 물타기를 하죠. 내가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더 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너무 커져 있어요. 너무 커져 있습니다. 올라오잖아요. 본전쯤 되면 정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죠. 도박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유 본전만 자꾸 그만하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이게 너무 많이 묶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전만 되면 나오려고 합니다. 물타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분할 매수할 수 있지 않냐? 분할 매수하실 때는 어디다가 써놓으세요. 나의 종목 주가가 떨어질 때 더 살려고 했다라고 써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가 결코 나쁜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투자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랑 물타기랑을 섞어 놓으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난 이렇게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하나의 종목이 왕창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올라가던 종목이 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사기 시작하고 더 떨어지면 물타기 하고 이것도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해서 규모를 늘려가는 거. 처음에 이제 떨어질 때 계속 물타기 하는 거.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둘 다 판돈을 키워가는 거예요. 1원을 잃어서 2원을 넣고 뭐 1원 벌어서 2원 넣거나 1원 잃어서 2원 넣거나 이래서 1, 2, 4, 8, 16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거는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도박의 심리랑 비슷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도박의 심리랑 비슷해지지 않고 내가 이제 건강한 투자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가급적 처음에 나에게 의미 있는 돈을 목돈을 마련을 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여윳돈으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목돈을 마련을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종목을 물타기를 하기 시작하면 종목이 집중됩니다. 근데 물론 뭐 워렌 버핏도 그래요. 워렌 버핏도 결코 분산 투자를 하는 타입은 아니고 집중 투자를 합니다. 집중 투자를 하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이 종목 집중하겠다고 해서 그 종목으로 집중하죠. 결코 떨어져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 잡아서 내가 그 종목에 집중하더라도 내가 이제 분할 매수한다고 어디 써놓고 그렇게 집중해 나가면 그거는 도박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고 거기에 너무 매몰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는 굉장히 건강한 문화예요. 재테크라고 하는 거.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거는 우리가 경제적인 본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뭐 투기다, 뭐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도박과 투자 사이에 조금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오랫동안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저도 제 스스로도 관찰하고 제 심리 상태도 제가 관찰해 보니까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해서 금액을 늘려가는 것과 물타기 들어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도박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패하신 분들 정말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저는 지금도 자신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분들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눠봤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과 만나봤고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그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 두 가지 판돈을 키우기, 물타기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제가 아까 김수현 씨의 그 석사학위 논문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 논문에도 이 두 가지 항목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 아마 충분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래도 읽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